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내치는데. 편집하기 편하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 매니저한테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아니요,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요? 며칠 뒤에 교양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3자 대면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812입니다. 대중적으로는 페라리에서는 488, F8 이렇게 8기통 모델들이 뭔가 생긴 게 조금 더 공격스럽게 생기고 뭔가 좀 더 슈퍼카스럽게 생기고 엔진도 막 뒤에 들어가 있고 막 피스타 같은 모델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모델들이 대중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페라리의 기함, 그죠? 지금 요 녀석만 하더라도 옵션 조금 내면 6억 7억 정도 하는, 페라리는 그래도 12기통이지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페라리 매니아 분들께서는 페라리의 12기통 기함을 담당하고 있는 812 모델의 GTS 모델입니다. 원래 GTS 말고는 이제 쿠페, 슈퍼패스트가 있잖아요. 슈퍼패스트랑 GTS는 뭐가 달라요? 뚜껑 열리냐 안 열리냐. 뚜껑 열리냐 마냐,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어쨌든 뭐 지금 시작하면서 페라리의 컨버터블은 뚜껑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 그냥 열어. 왜 시동을 걸어? 자, 이렇게. 뭐해? 아니, 루프페이래. 어? 루프페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젯밤에도 열렸어.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은 열리는데 저쪽이 지금 잠금 해제가 안 돼가지고 안 열리는데, 이따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떠났잖아요. 이따가 차를 내려놓고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아마 100%의 확률로 열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젯밤에도 열고 탔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닥 쪽에서 두 포인트 원래 평상시에 힘을 받지 않는 두 포인트에서 이거를 잡아 올린 것만으로도 살짝 비틀어졌다는 얘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미심쩍지? 아니, 근데 페라리 뚜껑 안 열리는 게 종종 있어서 SF90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뚜껑 안 열려서 본 적 있거든요. 저건 이따 이제 내려봐야지 알겠지만. 자꾸 무섭게 그러지 마.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차주분께 차를 빌려왔는데, 제가 빌려오자마자 갑자기 뚜껑이 안 열리면 좀 그렇잖아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812 슈퍼패스트와 GTS는 뚜껑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 뭐 제로백 좀 느린 거? 제로백 조금 느려졌고 어쨌든 무거워졌으니까. 시프님은 812라는 차는 GTS보다는 쿠페가 더 경험이 많으시죠? 812 쿠페는 기본적으로 좀 어떤 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쿠페 일단 GT 성향의 차고, GT 성향의 차다. 일단 트렁크가 있잖아요. 트렁크가 한 200리터 되는 트렁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페라리를 타면서 뭔가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드십 엔진들보다는 일반 공공도로에서 타기 운영하기 좀 더 편해요.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페라리 하면 상징과 같은 6500cc 이제 자연흡기 V12 엔진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812 슈퍼패스트들이 유난히 도로에서 배기음이 정말 미친 차들이 많아요. 많죠. 그렇죠. 치프님의 손을 거쳐간 차들도 많을 거예요.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상당수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배기 튜닝을 할 수뿐이 없게 만드는 차예요. 차 자체가. 약간 RPM을 어느 정도 썼을 때 하이피치의 고음 톤이 딱 나오는데, 그게 되게 선율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들려요. 그 소리가 이제 일정 RPM을 올려야지 나니까, 그 천천히 주행할 때도 그 하이피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튜닝을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이피치라는 게 아주 낮은 RPM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하는 소리가 나요. 이 시작이야. 낮은 데시벨로 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상태로 9000rpm까지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 812는 정말 이 배기 소리가 아름다운 차다. 배기 사운드 때문에라도 구매 포인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페라리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들 거쳐가는 차고 가지고 있는 차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8기통 페라리들 있잖아요. 458부터 488, F8 쭉 오고, 이제 요즘에는 뭐 또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좀 논외로 하고, 이 8기통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페라리들과 비교하면은 단순히 걔네는 뭔가 좀 미드십 슈퍼카고 얘는 좀 GT 성향의 차다라는 그런 식상한 말 말고, 뭔가 이 두 차량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좀 표현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 458, 488, F8 아무리 공도에서 막 지랄 연병을 해도 얘 그냥 2000rpm 절대 그냥 격이 다른 격조를 보여줘요. 그러면 배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드라이빙은 좀 어떻게 달라요?
드라이빙 자체도 얘는 여유를 좀 많이 주죠, 드라이버한테.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미드십이 아니다 보니까 얘도 이제 무게 배분이 거의 50대 50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드라이빙 영역에서도 앞에 헤비한 엔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타던 페라리가 소프트한 승차감이 없고 딱 그냥 슈퍼카를 타는 듯한 감성을 주거든요. 그리고 488만 돼도 그 탑 강성이 알루미늄이긴 하지만 엄청 좋아요. 노면 피드백도 좋고. 근데 그 항상 긴장감이 유지돼야 되다 보니까 얘같이 이제 GT로 나온 차를 탔을 때 아예 그냥 너무 편한 데일리성을 가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냥 단지 GT카라는 거를 딱 떠올리고 얘를 봤을 때 얘가 진짜 GT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엔진도 앞에 있고 미션 뒤에 있고 AMG GT처럼 그렇게 배열돼 있고 무게 배분도 그렇고 실제로 차의 높이도 뭐 타고 내리는데 이렇게 편한 차가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행 센스도 그렇고 그리고 롱노즈에 고속 안정감도 좋고. 그리고 페라리 본사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GT카를 자기네가 사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얘보다 더 빠른 GT카는 없잖아요. 이제 이 다음 모델이 나오죠. 그래도 얘 엔진 사운드나 필링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거의 되게 오래 가지고 계시거나 판매를 안 하시죠.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요런 차고요. 기본적으로는 엔진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제가 열게요. 열 줄 아세요? 엔진룸은 열 줄 알아요. 아, 저도 엔진룸은 열어요. 전 페라리는 항상 그렇지만 엔진룸이 진짜 항상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네도 알아요. 지네도 아나? 대단한 거 아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유려하게 뽐내는 거죠. 근데 치프님이 말한 거는 이 엔진 자체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뽐내는 거다 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페라리의 엔진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저기 누워 계신 12기통도 계시거든요. 네, 저 12기통과 요 12기통을 비교한다면은 결이 다르죠. 일단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저 12기통이 애초에 이제 벤틀리만을 위한 12기통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이제 페이튼에 먼저 올라갔던 것도 맞고 그리고 좀 애매해요. 엔진 길이랑 체급 자체도 다르고 얘는 지금 뱅커가 65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뭐 포르쉐, 아우디 같은 경우는 뱅커가 90도를 좀 유리하게 쓰잖아요. 근데 뱅커가 90도가 아니고 65도인 이유도 얘가 애초에 개발 당시에는 포뮬러 그랑프리에 나가기 위해서 65도로 했어요. 뒤에 차체가 엄청 작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90도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65도로 만들어서 F1 머신에 탑재를 했고 그 65도 뱅커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 양산차를 만들 때도 그 엔진 블록을 가지고 그대로 페라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역사랑 전통성을 계속 꾸준하게 중시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엔진은 여기서 끝나는데 엔진만한 크기의 이 차체 바디가 있잖아요.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이 페라리의 V12는 진짜 폭이 좁다. 네, 좁아요. 패키징이 되게 유리하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AMG GT. AMG GT가 완전히 FMR 구조잖아요.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보면 앞바퀴 축이 여기 있고요. 정확히 이 축을 기준으로 엔진이 이렇게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기통을 앞에다가 넣고도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이유는 트랜스미션이 AMG GT처럼 뒤로 가 있어요. 가끔씩 뭐 이제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정말 작은 애들은 미션까지 앞에 다 넣고도 FMR 구조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맞아요. 에스턴 마틴의 뭐 벤티지나 이런 애들만 하더라도 폴벳도 그렇고 그렇죠. 뭐 8기통만 딱 되더라도 여기 엔진 딱 들어가고 나면은 트랜스미션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지. 들어갈 자리도 없고 자리가 있다고 한들 미션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허용 토크가 낮아지니까 미션의 본체 크기를 이제 강성 있게 유지하려고 배치를 하려다 보면 배치를 못하니까 뒤로 보내는. 대표적으로 콜벳이 제일 먼저 미국 차들, 머슬카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기서 페라리 얘기할 때 812를 얘기할 때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나요? 이름에서 이제 8, 네. 800마력, 12, 12기통, 6.5리터, 12기통. 그리고 엔진을 절대 컴팩트하고 소형하게 그런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 람보 엔진 내려놓으면 이 812 엔진이 더 커요. 실린더도 더 크고 블록도 더 크고 서지 탱크도 훨씬 크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설계돼 있죠. 그리고 흡기 인테이크도 이제 램 차징 효과를 볼 수 있게 달리면 달릴수록 달리는 속도에 인해서 이제 공기량이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서 얘가 이제 이 안에 독립 스로틀이 쫙 박혀 있거든요. 그 독립 스로틀이 상황에 따라서 저RPM일 때는 스로틀이 이렇게 빠지고
고RPM하면 뒤로 들어가고 거버너가 움직이는 것도 되게 멋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흡기 효율을 좋게 각 관이 다 달랐어요. 길이가 각 관의 길이가 다 달랐는데 그게 아무래도 효율성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뿐이 없는 게 이게 램 차징 효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쪽 실린더 여기 실린더는 이제 공기를 흡입할 때 강제적인 석션으로 쓰는 거고 이쪽 실린더는 차징 효과를 보는 거고 그 엔진 밸런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페라리가 추구하는 그 부드러운 엔진 반응성이랑은 거리가 다르니까 저 플랩을 이제 개조한 거죠. 그래서 얘는 되게 전통적이고 역사적이고 되게 하드웨어를 봐도 이렇게 옛날 12기통이랑 뭐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근데 막상 뜯어보면 세세하게 조금씩 바꾸는 게 많이 보이죠. 사실 이게 그 커다란 틀 안에서는 사실 기계공학적으로는 이미 뭐가 완벽하다라는 거는 너무나 옛날에 다 만들어진 거고 사실 거기에 자꾸 이제 뭐 내구성도 더 해야 되고 연비도 좋게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끼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튜닝은 되지만 어쨌든 그 큰 틀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 이게 정말 헤리티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헤리티지를 아니까 이제 페라리 진정한 매니아분들은 자기는 12기통이 아닌 페라리는 안 산다,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사실 이제 우리가 12기통 페라리를 산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크게 이 차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이 엔진의 사운드도 있고 뭐 이런 자부심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기음일 텐데 배기음에 있어서 지금 이 812 GTS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걸 보려면 이제 아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차를 한번 좀 떠보도록 하죠.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에서? 이거 이슈가 두 개. 이슈 왜 두 개예요? 아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쪽 뒤져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6기통으로 가. 그럼 백업 아니에요 혹시? 백업 아니에요. 백업 아니고 각각이야? 각각이에요. 이슈. 이유가 있겠지. 자, 일단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놈부터 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게 언더커버가 한 피스로 저거보다 큰 차가 있나? 있긴 있어요? 나 한 피스로 본 것 중에서는 사실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큰 것 같아. 그죠? 거의 뭐 F2? F3? 이게 그러니까 보통 막혀져 있어도 이렇게 피스로 막혀져 있지. 네, 저렇게 한 피스로 이건 대단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하부에서 흐르는 공기를 이제 양옆으로 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저것만 보고 딱 뭐다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제 GT카의 성향을 가진 차량이다 보니까 고속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부의 공기의 흐름을 좀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런 큰 에어가이드도 바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 요 플랩이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해요. 얘는 앞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밑으로 빼주기도 하고 뭐 머금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보죠? 네, 고속에서 드래그가 발생하면 이제 내리고 닫고 하는 역할도 하고 저 위에 이제 벤트 구멍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 구멍 뚫려 있는 게 헤드라이트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휠하우스 안에서 이제 난류치고 있는 그 공기를 강제로 끄집어서 이쪽으로 밖으로 빼기 위해서 열로 사이드로 빼는. 사실 이제 그 휠하우스 안에 굉장히 안 좋은 공기들이 많고 여기서 발생되는 터뷸런스들이 실제로 차를 계속 띄우는 역할을 한대요. 네, 양력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GT3 RS 양산차 중에서는 아까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얘기했던 그 배기 소리가 좀 아쉬운 게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GPF가 달려있죠. GPF가 달려있습니다. 그 DPF는 많이 들어보셨죠? 디젤 미립자 필터라고 하는데 얘는 가솔린 미립자 필터입니다. 정말 필터예요. 막혀있죠. 네, 막혀있고 필터가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필터를 지나면서 배기 소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냥 대충 생긴 것만 봐도 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아쉽게도 이 페라리도 그리고 심지어 이 페라리의 12기통조차도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GPF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이제 저는 그 812 슈퍼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 GPF가 안 달린 배기 소리를 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 RPM에서부터 나오는 하이피치
이게 정말 선명하게 들렸었는데 얘는 뒤에 쪽창이 있어요. 컨버터블이니까 쪽창을 딱 내리면 배기 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얘는 왜냐면 엔진도 앞에 있잖아. 그래서 정말 배기 소리 듣기에 좋은 차인데 이 GT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PF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배기 소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이 마스크를 한 두 겹 정도 쓰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나름 좋은 엔진 사운드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아무리 틀어 막아도 그 좋은 소리는 나긴 나죠. 근데 맞아요. 방금 이제 엔진 소리라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배기 소리가 조금 죽고 나니까 엔진 소리 듣는 재미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엔진은 진짜 좋아요. 고 RPM에서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RPM 쭉 떨어지면서 그냥 차를 점점점 감속시킬 때 그 엔진에서 나는 소리,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운시프트 하면 약간 채찍 치는 그런 소리도 나요. 뭘 쳐요? 채찍 치는 소리. 채찍을 어디다 쳐요? 이렇게 어딜 때려? 채찍으로 어딜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손바닥? 손바닥? 채찍으로 손바닥을 쳐봤어요? 아니 쳐보지 않았어. 네. 아무튼 다운시프트도 되게 예술이에요. 배경. 진짜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네, 빠르지 않아요. 보통 2000rpm, 3000rpm 그냥 탕탕 쳐주는 정도인데 그때 사운드 엄청 좋아요. 맞아.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진짜 이 엔진 하나로 모든 단점이 다 커버가 되는. 모든 단점. 네. 자, 그러면 모든 단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려와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단점들이 좀 보이나요? 일단 이제 오일이 세죠. 오일이 어디? 여기 오일이 세요. 여기도 세고 이제 이 앞에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 여기도 살짝 비치네요. 오일이. 세는 거예요. 세요. 게. 네. 네. 여기도? 네, 다 세. 네. 오일이 좀 세요. 늦어. 수리해도 일주일 있으면 또 세요. 그러면 저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태생이 싸는 거니까. 오일 자주 교환하면서 세척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뒤로 이제 흩날려서 여기 베개에 붙으면은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올라가다. 그래서 오일도 한 2-3천 한 번씩 가요. 2-3천마다. 네. 2-3천마다 갈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 차가 21년식인데 지금 3,000km 탔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물론 이 차량의 승차감을 느껴보면은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스테빌라이저가 안 두꺼워요. 800마력인 걸 생각을 하면 800마력도 800마력인데 이제 12기통 이 무거운 파워트레인이 앞에 있는데 스테빌이 이렇게 얇게 가는 브랜드는 거의 없죠. 그래서 덕분에 그만큼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나 얇은데도 버텨줄 수 있는 건 그만큼 또 쇼기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크도 좋고 서스펜션도 이제 인일 W25이잖아요. 그렇죠. 인일 W25인데 뭐 하체 중성 뭐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앞쪽은 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슈퍼카를 보는데 원래 우리가 슈퍼카를 보면은 이 슈퍼카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이 샤시 이 바디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는 그 모노코크 바디랑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죠. 네, 진짜 이 바디 프레임들 하나하나를 그냥 딱딱 찍어내가지고 만드는. 요게 항상 이제 슈퍼카를 볼 때마다 너무 멋지다. 역시 슈퍼카야.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기 뭐 또 얼마 전에 저기 중국 가가지고 샤워폰 보니까 앞에 한 판 기가 캐스트 빵! 뒤에 한 판 기가 캐스트 빵! 그래서 이제 기가 캐스트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곧 있으면 현대도 씁니다. 그거 써야죠. 그래서 이제 기가 캐스트가 이제 워낙에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보고 와 역시 슈퍼카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엔진은 하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죠? 오일팬이 없습니다. 근데 뭐 슈퍼카들은 네, 오일팬은 원래 이제 드라이 샴푸니까. 자, 뭐 이 영상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오일팬이 있는 그냥 웻섬프 타입의 엔진들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드라이 섬프 타입의 엔진들 엔진 오일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웻섬프는 빨아들이는 석션 펌프가 오일팬이 있고 오일팬이 있고 오일팬 최하단까지 이제 빨대로 연결됐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넓게
꼬깔콘처럼 이렇게 쫙 넓혀놓은 게 오일을 쫙 빨아서 빨아들인 걸 그대로 엔진에 이제 공급하는 방식. 여러분 그 토요타 86 보증거부 사태, 걔네가 엔진 오일을 못 빨아들여 가지고 엔진이 뭐 붙었다 깨졌다 뭐 이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빨아들이는 그 스트레이너 고기가 막힌 거예요. 막힌 것도 있고 86은 애초에 5턴 좀 뱅크가 좀 세게 돌면은 순정 자체가 오일이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일팬에 오일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버려 가지고 그때 못 빨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팬을 딱 까보면 오일팬의 격벽을 얼마나 또 변태처럼 만들어 놨냐, 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브랜드들이 얼마나 차를 제대로 만드는구나를 우리가 또 많이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다들 너무 대충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혼다는 아직까지 진심이긴 하죠. 혼다는 F1에서 이미 경험이 있어가지고. 벤츠도 F1 하는데 왜 그래요? 아.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웨썸 타입이고, 드라이 펌프 타입은 이제 빨아들이는 펌프가 따로 있고 공급하는 펌프가 따로 있어요. 빠는 펌프랑 공급 펌프가 따로 있다. 빨아들이는 펌프는 항상 빨아들이기만 하고 공급하는 펌프는 항상 공급만 하는데, 공급을 할 때 이제 최적화되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블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막이 좀 탄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폭발하고 이제 커넥팅 로드랑 피스톤 냉각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드라이 펌프와 웨 펌프의 가장 큰 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빨아당기는 거는 똑같아. 뭐 그건 비슷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걸 적재적소에 잘 뿌리느냐에 있다. 뿌리느냐에 있는 거랑 이제 오일팬의 높이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사실 오일팬이 없다라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은 엔진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다. 얘는 이제 웨선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오일팬이 없고 바로 빨아당겨서 여기에 저장하고 있다가 바로 또 위도 또 쏴주고. 공급을 원하는 부품에 다 쏠 수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 펌프다 보니까 저 오일의 양의 제한이 없어요. 오일이 많든 적든 공급하는 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오일의 양의 제약이 없고, 웨썸프 같은 경우는 오일을 조금 많이 넣으면 크랭크 축이랑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일도 많이 못 넣는데, 드라이 펌프는 기본적으로 얘 좀 조금 들어가네 하는 게 한 10리터,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14에서 15리터. 뭐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쭉쭉쭉쭉 넘어오면 여기 이제 여기 많이 보던 이름이 있죠. 게트락이 있습니다. 게트락. 이제 트랜스미션이에요. 얘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토크 튜브로 엔진이랑 미션이랑 연결돼 있지가 않고, 여기가 이제 그냥 샤프트 방식. 그냥 샤프트 방식. 구조적으로 강성을 좀 더 높이려면 이 토크 튜브로 아예 퍼트를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얘 차 떴더니 안 열리잖아요. 그럼 내려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차 떴더니 안 열리는데, 이 만약에 토크 튜브로 연결돼 있었다면 주행 중에 이제 바디가 다 뒤틀어지니까 아니면 토크 튜브가 깨지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이쪽 보면 프레임 용접이 되게 요즘에는 사실 되게 좀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용접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이게 수제 차니까 이해해야죠. 근데 이거 이해의 영역을 떠나서 이거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이제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적으로 이제 F8 같은 경우는 이 용접한 놈이 전날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새끼 100%술 먹었다. 왜냐면 이렇게 F8은 메인 프레임이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놨어. 안 붙었어 실제로. 여기를 용접 이렇게 해놨어, 용접을. 그러고 보면 이제 수제차에 이제 그 단점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게 21세기에 만드는 샤시가 맞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테슬라 샤시를 하도 보다가, 그죠. 이거 보면 도대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죠. 여기 보면 비드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건 기계가 한 거고.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아니야? 어유 뭐야 이거? 수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해봐봐. 조명 좀. 컸어. 이건 너무 심하네. 좀 다시 봐봐. 이게 같은 거라고? 아니 근데 사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기에 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데 마감 같은데 여기 뾰족하잖아. 여기도 용접 꼼꼼히 해주면 좋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과연 용접이 저렇게 들쑥날쑥했을 때 이 바디의 뒤틀림 강성이나 전체적인 이런 셰시의 강성에 영향을 과연 안 미치나 저게?
미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용접 교본에 있는 얘기인데 저 용접 한 포인트 있잖아요. 탁 요거 한 포인트. 그게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1톤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놨다? 그건 좀 그렇고 뭐 이쪽으로도 나와서 뭐 좀 뭐 볼 게 있을까요? 뒤에 뭐 리어 스티어링 엑셀 들어가는 거랑 네, 이제 리어 스티어링 엑셀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산차들의 RWS랑은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얘는 이제 양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네. 일반적으로는 모터 하나가 한꺼번에 제어를 합니다. 네, 스티어링 렉처럼 연결돼 있어서 일로 밀어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절로 밀어 하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쉽게 말하면은 야 오므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모터스포츠용이죠. 네, 뭐 벌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게 페라리의 또 이제 이런 이 후륜 조향까지 이용한 결국에는 이게 사륜이 다 조향이 되는 거잖아요. 페라리에서 이 사륜을 조향하는 거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포르쉐 가면 있어요. 유닛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유닛 자체.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유닛의 문제가 아니고 제어에 이제 제어보다도 그 전에 나는 인지부터 시작된다고 봐. 아 예측. 왜냐면 인지를 일단 해야 무슨 상황이다 그러면 뭘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의 역할인 건데 저는 사실 인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 결론 내리는 거 인지하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는 이 프로세스는 가장 똑똑한 브랜드는 포르쉐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라리가 전자제어가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강력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사를 자기네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작은 6기통 엔진으로 모든 경쟁자들 상대해야 되니까 엔진이 아닌 다른 것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조건이. 환경이 이제 그런 거죠. 얘네는 뭐 그냥 8기통 터보 뒤에 올려, 슈퍼카 12기통 뒤에 올려 이러면 되는데 포르쉐는 사실 그 선택을 할 영역이 없죠. 엔진이라는 게 6기통으로 딱 지정돼서 말했어요. 그만큼 더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린 이것뿐이 없어 약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지금 터보 S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비교하면 이 파릴리가 훨씬 빨라야 되거든요. 네. 터보 S 달리면 터보 S가 더 빨라요. 당연하죠. 근데 수치나 데이터를 보면 얘가 더 빨라야 되거든요. 전 터보 S가 너무 대단한 게 그 차는 사실 태생이 무게 배분이 되게 불리한 차잖아요. 네, 근데 막 밖에 외기 온도 0도 이럴 때 런치 컨트롤을 그냥 하잖아요. 타이어 예열 없이. 네, 그럼 정말 잘 가요. 제로백이 막 2초대가 나와요. 근데 느껴져요. 실시간으로 엉덩이가 털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도 눈 오는 날 컵투 타이어 끼고 GT3 타고 스키장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풀악셀. 잡아요. 다 잘. 실시간으로 엉덩이가 틀어지는 게 느끼는데 실시간으로 또 잡는 것 또한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단순히 출력을 죽여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토크 벡터링 그리고 이런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치고 이쪽으로 치고 그 난리들을 쳐가면서 그 전자 제어를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기차에 와서도 포르쉐가 너무나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전기차에 와서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죠. 출력이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타이칸에 PAR 들어가고 바이작 패키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뒤에 스테빌라이저 얇은 거 봐요. 근데 보통 무게도 있고 주행할 때 뒤에가 눌리기 때문에 스테빌이 좀 하드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제 로우한 사이즈 보면은 스테빌 따위의 도움이 필요 없게 생겨 먹었잖아요. 생겨 먹은 게. 아니 쇽도 워낙에 좋을 거고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진짜 그냥 솔직히 이렇게 빼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솔직히 빼도 모를 것처럼 얇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멋있다 진짜. 다 좋은데 이 머플러를 잘못 만들었어요. 왜요? 이 파이프 빼려면은 미션을 반쯤 떨구거나. 항상 얘기하지만 그건 정비사 입장이에요. 그죠? 이 차를 6억 주고 산 사람이 그거 내리기 힘든 게 무슨 신경을 쓰이겠어. 공임 얼마예요? 공임 100이 내리는데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끝인데 뭘. 그거 자꾸 차를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페라리가. 요즘에 뭐 할 게 많아졌나 보지 이 안에. 치프님이 만약에 돈 있어. 나 페라리 살 수 있어. 통장에 한 1,000억 있어.
그러면 페라리 딱 한 대 타고 다닐 거야. 한 대요? 무조건 한 대뿐이 안 돼. 딱 한 대 탈 거야. 그럼 뭐 사요? 296. 자, 이제 보너스 영상으로 이제 바퀴를 끼고 차를 리프트해서 내리고 나면은 네, 탑이 열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아디앙성이 그렇게 쓰레기일 리는 없는데. 치프님도 페라리 휠 낄 때는 조심조심한다. 이거 티타늄이에요. 아, 그래요? 세라믹 깨지면 3천만 원. 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디앙성이 그렇게 쓰레기일 리가 없어. 이거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는 진짜 옛날 액센트만도 못한 차야. 아, 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면 좋은 거지. 자, 과연 차를 내리고 나면 열릴까요? 아! 봤죠? 페라리를 모르시네. 어제 밤까지 열고 다녔다니까. 야, 진짜 바디 쓰레기는. 여러분 보셨죠? 네? 얘는 괜찮아. 얘는 어차피 배기음 듣는 차니까. 근데 아, 그럼 얘 삐딱하게 주차해도 꼭 안 열린다고? 그러겠지. 지금 21세기. 근데 삐딱하게 주차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저 하드 포인트를 들었을 때 받는 하중이 조금 더 오히려 더 얘한테는 데미지가 클 수도 있죠. Z4 이거 한쪽만 이 가격이 한쪽만 빼가지고 말먹지 안 열리는 거. 나한테 그래요.